예, 뒷부분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영혼 불멸, 인간의 혼이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그 계속 남아 있다. 그 이야기를 또 그 사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이게 이제 메논이라는 그 젊은 귀족과의 대화를 한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혼의 불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덕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덕이란 게 뭔지, 또 덕을 가르칠 수 있는 건지,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은 양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알고 누가 그거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도덕적인 덕목이죠.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덕이 알미라면 뭔가 지식이라면 그거를 다른 지식처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덕이 과연 지식인지 알미인지 이걸 또 대화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또 그 혼의 불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그 중간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데 삶을 마감하는 때가 있고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시 태어난 때가 있지만 결코 소멸하진 않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신들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신이 불사자인 것처럼 불사자인 것처럼 인간의 몸은 분리돼서 죽고 혼은 이제 계속 불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소멸하지는 않으며 바로 이 때문에 삶을 인생을 가능한 한 경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태어나고 이 지상뿐만 아니라 저승, 하데스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혼이 배우지 않은 것은 없다. 예, 여기 이제 뒤에 그 다른 대화편에서는 파이드로스에서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서 모든 걸 보고 또 알물. 근데 그게 이제 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함에 관해서든 뭐에 관해서든 인간 영혼이 혼이 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에 떠올린다.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네. 왜냐하면 자연 전체가 같은 혈통이고 영혼은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단 하나를 상기한 사람이 그가 용감하고 탐구하는데 지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탐구와 배움은 모두 상기이니까 말일세. 상기라는 말은 이제 아나무네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의 두 가지 과정이 있죠. 일단 우리 컴퓨터라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컴퓨터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저장하면 거기에 이제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그 데이터 자료 파일을 열면 이제 뜨죠.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나무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잠재적으로 또 가능적으로 있는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아나무네시스예요. 결국 이제 배운다는 거는 내가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 남한테 이렇게 주입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인 형태의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나무네시스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자기 그 메논 집안의 그 노예 소년 그를 불러가지고 그 소년한테 계약적인 증명을 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바로 정사각형을 두 배로 면적을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노예니까 기본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둘, 세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아무리 학교 안 배웠다고,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도 1, 2, 3, 4는 알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정사각형의 면적을 2배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2cm, 2cm 있는데 2배로 만들면 이거 크기를 2배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노예 소년이 한 배를 2배로 하면 2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3배를 2배로 하니까 4가 돼버리잖아요. 4 곱하기 4이 16이 돼버려요. 너무 많은 거예요. 2배가 아니라 몇 배인가요? 2는 4하고 16이니까 4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4배가 됐으니까 2배를 만들려면 2하고 4하고 중간 3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3으로 하니까 9가 돼요. 8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어진 사각형을 또 절반으로 쪼개고 4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 4인 그 4배의 그 도형을 다 이렇게 절반씩 쪼개가지고 결국은 8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그림을 좀 그리면 편할 텐데 제가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배가 되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서 또 3, 3으로 하고 그래서 9잖아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누면 얼마냐 그러니까 2 이거 나누면 얼마냐 2 이거 나누면 얼마냐 2 이거 나누면 2 그래가지고 원래 정사각형의 2배가 되는 8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정사각형 면적을 2배로 만드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증명을 이제 쭉 쫓아간다는 거죠, 노예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알아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히 아무것도 실제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힌트는 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기설이 또 그 데아이터투스라는 그 대화편에도 이제 나옵니다. 결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삼파서라고 또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선생이라는 것은 옆에서 내가 도와주는 역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산파가 도와주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산파라는 거예요. 젊은 네가 올바른 지식을 낳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이돈에 보면 이제 사후 세계의 모습입니다. 존재론적인 논인데요. 일단 이제 한 달 동안 델로스 섬으로 간 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독약을 이제 독배를 마시기로 한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제 그린 대화편인데요. 대화자가 또 파이돈 젊은 청년이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의 대화편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굉장히 긴 그런 사후 세계의 모습과 또 지구의 어떤 진정한 모습 이런 걸 그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모습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추상적인 그런 혼의 불멸에 관한 논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신화 사후 세계 모습에 대한 신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고 몸이 경직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받았을 법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삶, 관조적인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는 그게 이제 프로트랩티코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책, 철학의 권유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을 이제 권하는 그런 책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 일부 이제 그 인용문 한번 보면은요. 반면 경건함에 있어서 남다르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의 경우 이들이 지구의 이쪽 지역들로부터 마치 감옥으로부터 그러하듯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사람들이고 위쪽의 순수한 거처에 이르러 지구 위에 거처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천상, 천계, 또 뭐 축복받은 자들의 섬 여러 가지로 뭐 이상적인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철학에 의해서 충분히 정화된 사람들은 앞으로 올 모든 시간 동안 몸 없이 신체 없이 물질적인 그런 요소 없이 살게 되며 저들 지구상에 거처하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어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혼의 문제, 사후 문제, 또 신의 존재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다음과 같은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영혼의 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하네. 그의 삶 속에 몸과 관련된 다른 즐거움이나 장식들로부터는 이것들이 이질적인 것이고 이롭게 하기보다는 해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으로 빠이빠이 작별을 구하되 배움과 관련된 즐거움 이게 이제 지적인 즐거움이죠. 이거는 열성을 다하면서 영혼을 그것의 이질적인 것이 아닌 그것 자체의 장식 즉 도덕적인 덕목 절제, 정의, 용기, 자유 그리고 진료로 장식하고서는 언제든 운명이 부르며 떠날 생각으로 그렇게 하데스로의 저승으로의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죽고 난 뒤에의 그 삶에서 그 사후 세계에서 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국가 10권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키프로스 섬에 산 그 용사의 이야기인데요. 싸움터에서 죽었는데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그 정작 때문에 올려놨는데 되살아나서 자기가 저 세상에 가서 보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 그 저승세계 구조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국가 마지막 그 권의 마지막 쪽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면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현세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 인용문을 보면은요, 혼을 더 올바른 쪽으로 인도할 삶이 더 낫다는 가치가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야 하네. 언제나 중용의 삶을 선택하며 이승에서의 삶에서도 저승에서의 삶에서도 극단을 피할 줄 알려면 말일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네. 일단 중용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 비극에도 많이 뭐 메데이아에도 나오고요. 그 코러스 주로 합창단의 그 노래에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행할 때 메데이아도 그렇죠. 너무 자기 남편에게 집착을 한 거예요. 사랑의 감정에. 남편이 배신하면 딴 남자 모르겠습니다. 딴 남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아무튼 사랑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굳이 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남편에게 복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요. 사실
그 향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단계예요. 사랑의 단계, 수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착한 게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아는 사람. 오히려 이게 일편단심이 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성격. 나중에는 이제 쭉 올라가다 제일 그 높은 단계는 그 아름다움의 이데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플라톤적인 그런 이데아의 세계에 접하는 그게 최고 단계의 그 사랑이에요. 예, 사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고르기아스에 또 나오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대종연설의 기술에 관한 논의를 하고 또 부당한 일, 거기에 대한 처벌, 또 정의로운 게 뭔지 여러 그 도덕적인 문제를 그 소피스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러니까 곧 그 강자의 이득이다 정의란, 또 여기에 그 대화자처럼 칼리클레스처럼 힘이 고통이다. 힘 있는 자가 정의롭다. 약한 자는 부정을 당하고. 여기 이제 그 로고스와 미토스 대비되는 그 표현이 고르기아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사실 완전히 무분별하고 비겁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 것을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거죠. 혼이 여러 부정한 행위들로 가득 차서 저승에 하데스에 이르는 것은 모든 나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것이니까 최고로 나쁜 거라는 거죠. 원한다면 이것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네. 이야기해보고 싶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나는 자네가 이 이야기를 미토스라고 여길 거라고 믿지만 나는 근거 있는 이야기, 로고스로 여기네. 나는 내가 이야기할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고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겠네. 호메로스 말대로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플루톤은 이제 하데스의 별칭입니다. 하데스란 말은 이제 굉장히 우리말에도 뭐 저승사자 뭐 이런 말처럼 이렇게 들으면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런 말처럼, 그래서 이제 좀 미화시킨 그런 표현이 플루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고서 그냥 그 뭐 굉장히 좀 얼버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막 가두고 타르타로스에 뭐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한 건데 그냥 고이 물려받은 것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부자지간의 그런 권력 다툼, 싸움 이거는 이제 다 그 지워버렸어요. 그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시대에는 인간들에 대하여 다음 같은 법이 있었네. 그 법은 그때부터 줄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신들 사이에 존재한다네. 그 법이란 인간들 가운데 정의롭고 경건하게 일생을 마친 자는 삶을 마감한 뒤에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로 가서 나쁜 것들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정의하고 신을 믿지 않는 경건한 불경한 그런 삶을 산 자는 타르타로스라 일컫는 응보와 심판의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화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심판을 죽어서 하데스에 산 게 아니라 그 지상에서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 날에 심판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는지. 그걸 이제 옷을 입은 채로 심판을 받았다. 또 심판관도 옷을 입은 채로 심판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옷을 입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진홍색, 아주 붉은색 귀족 옷을 입은 권력자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심판관이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뭐 돈을 찔러주거나 뭐 이렇게 뇌물을 바치거나 그러면 좋게 또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시켜서 죽음을 미리,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도 죽고 난 다음에 옷을 벗은 채로 이렇게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화적인 그 묘사에서. 그래서 입은 것을 모두 벗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 죽은 뒤에 심판관도 벗은 상태, 죽은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몸에 걸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혼 자체로서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그가 죽자마자 모든 일가 친척으로부터 고려되고, 그러니까 혈연 지연들이 다 배제된다는 거죠. 그 모든 장식들을 지상에 남기고 떠났을 때 그 혼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심판이 정의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몸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가지는 그런 방종, 사치, 무절제 그런 혼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테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그 등급의 그러한 그 악인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 가능한 자, 치유가 불가능한 자,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한 자, 특히 창조와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탄탈로스, 시지포스, 티티오스, 얘들은 영원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돌을 굴려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티티오스처럼 계속해서 간을 쪼아먹히고. 그래서 권력자들의 대부분은 아리스테이드스처럼 그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권력자의 대부분은 나쁜 자들이고 철학자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다른 그 소피스트적인 그런 주장들은 다 논박을 당하고 자기 주장만이 이제 확고한 것으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하죠.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불의를 저지른 것을 더 조심해야 하며,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훌륭해 보이는데 주의를 기울일 게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상태에 있도록, 그러니까 남들 눈으로 저 사람 참 훌륭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 진실로 실제로 훌륭한 상태에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어떤 점에서 나빠진다면 벌을 받아야 하고, 또 대가를 치름으로써 정의로워지는 게 정의로운 상태 실제로 있는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거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정의로운 상태. 두 번째는 불의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거. 제일 나쁜 게 불의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런 거가 나중에 이제 후대 그 중세 그 보이티우스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이라는 게 보통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는 게, 처벌받지 않는 게 가장 보통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데스에서의 그 벌을 보겠습니다. 고르기아스에 또 나온 또 고르기아스 나온 건데요. 유명한 다나이데스 그 50명의 그 처녀들이 벌을 받았던 그 신화의 내용인데요. 구멍난 항아리, 무질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멍난 항아리에 채로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구멍난 항아리에 그 채로 물을, 그러니까 이게
무절제하거나 몰지각한 사람은 마치 그런 거 다름없어서 욕구를 영원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어떤 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예. 지금 우리는 죽어 있고 몸은 우리의 무덤이며 이게 이제 소마 세마 그 말이 좀 비슷한 그런 두 단어인데요. 욕구들이 들어있는 혼의 이 부분은 설득당하고 이리저리 변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네. 그는 몰지각한 자들의 혼에서 욕구들이 속하는 이 부분, 무절제하고 세는 부분을 구멍난 항아리, 항아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항아리 중에서 가장 큰 대형 용기입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점 때문에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거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데스에 있는 자들 중에서 몰지각한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이들은 구멍난 항아리에 그처럼 구멍난 다른 것, 즉 채로 물을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 예,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탐욕스럽고 무절제한 그런 삶 대신에 반대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 구멍난 항아리 이야기 재밌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납득을 할 수가 있겠나? 물어보니까 칼리 클래스는 소피스트적인 그런 마인드는 별로 설득 안 납득을 안 하고 싶다 또는 뭐 여전히 자기는 구멍난 항아리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국은 그 절제에 있는 그러니까 멀쩡한 항아리를 가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사는 그런 자의 그 삶이죠. 근데 그 무절제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구 욕망을 기본적으로 컨트롤 못하고 이제 계속 그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멍난 항아리 비유를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마차의 비유라는 유명한 그 파이드로스의 구절이죠. 파이드로스는 이제 아름다움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건데요. 그 소크라테스하고 그 파이드로스가 저기 산책을 하면서 저 풀밭에 가서 강변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마차의 비유인데요. 인간 혼을 그 두 필에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검은 거, 한 마리는 그 흰 말. 흰 말이 당연히 이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신들의 마차는 어려움이 없는데 인간들의 마차는 이 그 한쪽 검은 말 때문에 제대로 천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야만이 제대로 말들이 천계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인용문을 보면은요, 그 혼이 원래 한 멍에 매인 날개 달린 말들과 마부가 합체된 능력을 닮았다고 해보자고. 그런데 신들의 말들과 마부들은 모두가 그 자체로 훌륭하며 태생도 훌륭한 반면 다른 쪽의 말들 경우에는 섞여 있지.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 쪽에 다스리는 자는 이게 이제 혼의 인간의 몸으로 오면 이게 머리예요. 우리 쪽에 다스린 자는 한 쌍의 말을 몰며 둘째로 말들 중 한쪽은 아름답고 훌륭하며 태성도 그런 반면 다른 쪽은 반대고 태성도 반대지. 그러니 우리 경우는 전차 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차를 오면 애를 먹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 자동차 바퀴가 한쪽에 펑크가 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제대로 직진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국가사권에 나온 혼의 그 3분, 세 부분으로 나눈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부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 로기스티콘. 그 다음에 흰말은 티모에이더스. 티모에이더스가 이제 격정, 용기, 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도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단 뭔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게 이제 격정적인 부분이고요. 욕구적인 부분은 이제 식욕, 성욕 등 동물적인 그런 욕망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뒤에서 뭐 매미도 이야기를 하고요. 매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노래만 부르다가 굶어 죽고 맴맴맴 그래서 소리하는데 그 소리 취해서 잠든 자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소크라테스처럼 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예, 그 같은 대화편 테우트 파이드로스예요. 그 테우트 신화, 이집트 신을 또 이게 이제 플라톤이 그 창작한 만들어낸 신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라톤 말고는 다른 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신화고요. 일단 이집트의 신이고 여러 가지 것들 뭐 그 수나 계산 이런 수학적인 거 또 놀이 장기나 주사위 또 글자를 발견해서 그 지역의 왕에게 선보였는데 그 왕이 그 글자가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스마트폰 저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안 봐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다 번호를 보고 다이얼을 돌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번호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저도 기억이를 머릿속에 그래서 보지 않고서도 머릿속에서 그냥 010 그 당시에는 010이 없었습니다만요. 아무튼 전화번호 책이 그 조그만 수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펼치지 않고서도 한 10개 이상은 그냥 외우잖아요, 바로. 근데 지금은 저 전화번호 딱 2개 외웁니다. 제 전화번호도 가끔 어디 쓸 때, 어디 뭐 기록할 때 저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적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은행의 비밀번호도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고. 제 뭐 웹사이트, 우리 선생님들 뭐 경험하셨죠? 갑자기 제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은 환경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매번 하던 곳에서 버릇대로 내 컴퓨터에서는 딱딱딱 비밀번호 잘 치는데 뭐 여기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서 비밀번호를 치려면은 이게 뭔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튼 이 그 타무스라는 그쪽에 그 문자를 선물 받은 왕에게한테 왕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글자의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 지혜롭고 더 잘 기억나게 해줄 겁니다. 기억의 약이자 지혜의 약이 발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테우트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타무스 왕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혼에 망각을 제공할 것이니 그들은 글쓰기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외부로부터 남의 것인 표시에 의해서 기억을 떠올리지 내부로부터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 뭐 책 읽는 거 적힌 걸 막 보려고 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 환기의 약을 그대가 발견한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글쓰기 비판에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신화예요. 예, 글로 적는 순간 이게 정형화되고 그것만이 이제 그 다인 것처럼. 예. 이게 이제 문자 비판, 글쓰기 비판에 관련된 그
플라톤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뭐죠? 구어에 가까운 그런 대화체 방식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가의 세 계층의 유래에 대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회 계층의 그 부류를 일단 신들이 만들면서 여러 어떤 태생적으로 어떤 자질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이 섞인 금속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통치자 계층에는 황금을 섞었고 보조자에게는 은을 섞고 농부나 장인들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다. 여러분 모두 동족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만, 근데 때로는 이제 유전의 퇴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훌륭한 그런 자식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들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은의 자손에서도 반대로 황금의 자손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탄생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신은 무엇보다도 첫째 지시를 내렸는데, 그들 자신의 혼에 어떤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지켜보는 거,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를 예의주시하라고 했다. 그들 자손이 청동 성분이나 쇠 성분, 하위 그런 금속의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나면 동정하지 말고, 그래도 원래 그 황금족의 아들인데 이런 일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백으로 좋은 직장 찔러주고 뭐 그런 거 비슷하겠죠, 오늘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질의 성향에 적합한 지위를 줘서 장인들이나 농부들 사이로 밀어 넣을 것이로되, 반대로 또 농부나 장인들 사이에 누군가가 황금이나 은의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런 사람을 예우하여 수호의 직위나 보조의 직위로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는 쇠나 청동의 성분을 지닌 수호자가 나라를 지키게 될 경우에는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신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사회 계급 상승, 또 뭐 계급이 하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이제 혈연이나 뭐 이런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어떤 능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굉장히 이제 시민적 덕인데요. 적이라고 했네요. 일단 유명한 프로타고라스의 인류에게 뭐 불을 가져다 주고 또 제우스에게 밉상을 보여서 저저쩌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프로타고라스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신들이 인간을 창조를 해서 각자에게 또 생물들을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메테스하고 에피메테우스에게 각 생물들에게 이제 능력을 나눠줬어요. 근데 에피메테우스가 이게 이제 좀 띨띨한 동생이 다 자기가 이제 나눠주겠다고, 뭐 쌓아놓은 짐승들한테는 뭐 쌓아놓은 발톱 다 각자에게 이제 맞는 걸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인간들한테는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자 프로메테우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테나의 신, 또 헤파이스토스에게 기술적 지혜, 그러니까 인간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혜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이 상징하는, 그렇죠. 대장간에 불이 있어야 되죠. 불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도구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인간 삶에 필요한 기술적인 그런 지혜, 기술을 전달받았는데, 시민적 지혜, 이게 이제 폴리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어떤 덕목, 이런 지혜는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없으면은, 즉, 염치와 정의. 염치가 이제 그 휘브리스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 염치는 이제 반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시민적 덕목, 또 정의로 이런 걸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은 사실 그 의술이든 뭐 목공술이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소수만이 가지는. 근데 이런 그 기술적 그 지혜처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지혜, 덕목도 소수에게만 분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갖게 하라. 이렇게 제우스가 이야기를 한 걸로 이렇게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그 전문 기술은 사실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적 지혜는 염치도 없으면서 염치 있는 척은 하잖아요. 정의로운 척은 하고 그게 이제 다 나눠졌다 그래서 실제로 염치 있고 정의롭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누구나 다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 향연에 나오는 신화는 이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존재가 원래 어떤 것인지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그걸로 그 자웅 일체죠. 그러니까 남녀 또는 남남, 여녀 이렇게 인간이 원래 둘씩 붙어 있는 그런 둥그런 그런 존재였는데 휘브리스 때문에 제우스가 이것도 이제 자만심이라고 했는데 휘브리스 같습니다. 원문이 너무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잘린 원래 자기 몸에 붙어있던 나머지 반쪽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온전함을 자기 짝을 찾아서 하나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다. 우리도 보통 사랑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짝을 이야기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뭐 하여튼 뭐 하나가 되고자 한다. 둘이 뭐 일심동체가 된다 등등. 그런 욕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그 사랑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기에 이제 에로스 신은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그 가이아 다음으로 생겨난 원초적인 그런 신, 보통 신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우라노스와 결합해서 또 뭐 여러 그 신들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뭐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플라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 마치 영웅처럼 그게 다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핏줄이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완전한 핏줄은 그 신의 핏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페니아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폄하죠. 가난을 뜻하는 여성이 풍부함을 뜻하는 포로스, 남신과 동침하여서 태어난 게 에로스다. 그래서 에로스는 아버지는 지혜, 어머니는 무지.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런 게 에로스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것 안에서 뭔가를 낳으려고 하는 새로운 것을, 그래서 영혼의 자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또 인간의 혼은 그 도덕적인 덕목이라든지 또 어떤 불사의 그런 그 작품, 법을 낳은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또 리크로고스처럼.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여러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플라톤이 마지막에 그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사다리지만 계단, 뭐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한 사람의 가장 그 저급 단계 그 사람, 오로지 이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은 제일 낮은 단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름다운 사람, 또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 또 아름다운 지식, 또 아름다움 자체. 이걸 보면은 어떤 신체, 물질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적인 거, 그 다음에 가장 그 위에 이데아, 이렇게 플라톤의 그 존재론의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름다운 마음까지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령 인간으로서 아름다움 자체를 이렇게 거기에 볼 수 있는지. 예, 여기가 이제 제가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에서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그런 신화를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윤리학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거의 종교적인 그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적인 그런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플라톤처럼 그 신화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리학이라든지 또 뭐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작품에서는 이렇게 그 특별히 또 뭐 영혼 불멸 이런 논증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인간의 혼 중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혼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혼이 이제,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자들도 영혼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또 인간의 혼 중에서도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본 어디 책에 보면 그렇게 영혼이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계 혼.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혼에 관한 책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식물혼이 있고 동물혼이 있고, 그러니까 영양 섭취 능력 이것도 혼이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움직이는 운동 능력 이것도 혼이고, 그다음에 감각 능력도 혼이고요. 그래서 뭐 생혼, 뭐 감각혼, 뭐 운동혼,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어떤 이성적인 부분,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혼에 관해서 인간의 혼 중에서도 이런 동물적인, 식물적인 그런 혼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그런 신을 닮은 그런 쪽의 부분의 혼은 불멸일 것 같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플라톤에서는 이 혼의 개념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혼에 뭐 이렇게 윤회전사하면서 또 다른 그 동물로 태어나고 뭐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뭐 그 현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다른 저급한 하등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태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칸트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플라톤은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이제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좀 쉬운 걸로 말을 돌려서 좀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신화고 또 비유인데요. 규게스의 반지가 또 신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알레고리 또는 비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톤은 좀 쉽게 그 주제를 접하도록. 그래서 기괴스의 반지는 우리 어렸을 때 보는 도깨비 감투 쓰면은 만화에 많이 나왔죠. 요즘 이제 영화에도 할로우맨 이런 영화에도 나오죠. 뭔가 과학자들 발명해서 옷을 입으면 감투를 쓰면 몸이 안 보이는. 여기 이제 플라톤에는 규게스의 반지는 반지예요. 그래서 어떤 목동이 양치에다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틈 사이로 뭔가 빠져가지고 틈에 보이는 걸 보고서 틈 사이로 들어갔는데 청동으로 만든 말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놓여 있고 그래서 시신에 또 보니까 금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빼가지고 자기 손에 끼고 이제 다녔는데 거기에 무슨 보석 바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미발처럼 이렇게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돌리니까는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왕비하고 또 정분을 나누고 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이제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눈치 또는 어떤 법의 제재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능력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게 절대 반지처럼 안 보이게 하는 막강 어떤 내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럴 자유가 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올바른 짓을 할까? 되려 내가 평소에 죽이고 싶었던 사람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훔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정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는 반대로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 간에 이제 합의를 한 게 법이라는 거. 그 예로 이제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가상의 상황이죠. 현실은 그런 권력을,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죠.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거머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함부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서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반지를 보이지 않는 반지를 낀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자기 기꺼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정의로운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처벌받으니까 정의로운 척하고 또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로 이제 이 반지를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고 그게 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 이득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착하게 살면은 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참 어리석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이제 그 올바름에 관한 정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가에서 전개하기 전에 그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반지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기기스 반지가 이제 통해서 정의로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크라테스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 또 국가, 먼저 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 그다음에 개인에서 올바름, 정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책이 국가편인데요. 박정현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고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일단 책은 관련된 책은 여기 나온 그 다 책들이에요. 저도 사실 오랜만에 그 보고 이제 관련된 그 신화에 관련된 구절을 추려서 뭔가 좀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책이 또 이제 이 신화 부분만 또 뽑아가지고 천병현 선생님이 그 플라톤 신화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여기 나오는 그 신화의 내용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그 좀 철학적인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런 그러니까 세계관과 또 그 인생관 이런 그 구분을 해서 한번 그 신화를 분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괄호 번호 옆에 이제 괄호로 뭐 존재론, 인식론, 정치학, 윤리학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그 큰 틀을 염두에 좀 두시고 플라톤의 신화를 접근을 해보시고요. 예, 일단 이제 이 정도로 그 플라톤의 그 신화 비판, 비판의 내용은 사실 크게 뭐 많이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아동 교육, 통치자 엘리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신화의 부정적인 그 신들의 부정적인 그런 면모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들의 좋은 면모만 그리는 그리고 이제 신들에서 악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한 그런 좋은 면모만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신에 관한 논의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단계로 신이 가게 됩니다. 예, 일단은 그 5회 강의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혹시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지 하여튼 좀 중간에 쉬어서 양을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혹시 뭐 선생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아니면 뭐 애프터 뒷자리에서 또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예, 일단 그러면 5회 마치겠고요. 예, 선생님 말씀. 티마이오스 좀 얘기 좀 해. 그거 좀 빠진 거 같아요. 아, 예, 그쪽에는 이제 일부러 뺐습니다. 길어져가지고. 네. 예, 오즈 생성에 관한 이야기 또. 기게스가 우리 지난번에 예. 역사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에 기술된 걸 보고 보통 후대 사람들이 제 생각에 이거 같기도 해요. 왕비가 먼저 보셨냐 아니면 기게스가 보셨냐 다른 버전이 나오면서 예. 소리가 나오는. 아, 이거 이제 그 아까 귀기스 반지는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플라톤의 버전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칸다울레스인가 하는 그 왕이 자기 왕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적인 또 취향도 그렇죠. 남이 자기를 봐주는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그래서 그 보아에게 뭐 너 몰래 와가지고 왕비 몸을 한번 보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몰래 보게 했어요.
근데 왕비가 눈치를 채고 그 신하에게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그래서 결국 이제 둘이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왕비는 이제 자신을 막대한 남편을 응징을 한 거죠, 그렇죠? 남에게 그러니까 저그러다 이제 그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응징을 하고 새 남편을. 그래서 이 그 규게스가 그래서 뭐죠 일단은 이 애도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왕비를 그 나라의 왕비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또 몇 대 내려와서 그 리디아의 또 크로이소스가 또 그 선대 왕의 그 나쁜 부정한 그런 행위에 대한 벌을 또 받고 그래서 예 아무튼 그 규게스의 반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또 작가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두 가지 플라톤과 헤로도토스의 그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악을 저지른다는 인간의 심리를 이제 하나 이런 반지에 규게스 반지로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헤로도토스도 뭐 이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또 선대 부정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대의 자손이 벌을 받는 이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나쁜 짓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정말 처벌받지 않고 아무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사실 범죄에도 많이 심리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는 그런 낯선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뭔가 해코지를 하고 싶다. 그런 원래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CCTV나 이런 데서 있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침도 못 뽑, 담배도 못 피고 쓰레기도 못 버리고 감시당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제재가 없으면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CCTV가 없으면 정말 그래서 이제 쓰레기 못 버리게 여기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없어도 안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꼭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슈퍼맨이나 뭐 이런 영웅들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도 사용하는,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쁜 일을 하는 쪽이 더 많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 이득이 된다는 게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편법이나 불법을 써야만이 큰 이득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뭐 어떤 말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나오는 신이 없다면 모든이 가능하다.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된다. 그 이제 무신론자들은 논리거든요. 그리스 신앙하고요, 예. 저 주데오 크리스찬 네. 유일신 그리스 신앙은 이거 다신교 아닙니까, 그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 유일신이거하고 비교할 때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지전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전지전능한 그런 요소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이 신탁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현재사, 과거사, 미래사 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예언 그러면 미래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그리스에서는 현재사, 과거사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보다도 현재사, 과거사는 어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속속들이 그 진상을 다 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전능하다는 거는 마음대로 그렇죠. 그 오디세이나 뭐 일리아스만 봐도 신들이 신출귀몰하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인간의 또그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게 마테나의 신이 이렇게 나와서 영웅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누구 모습으로 또 변신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추하게 오디세우스를 뭐 이렇게 거짓 얼굴로 더 늙게 만들어 보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 보니까 제우스도 신들의 왕이고 신들 중에서 최고 지배자지만은 또 자기가 또 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신들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제일 힘이 센데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나 또 자기 주변의 형제들 그 신들이 또 담당하는 그런 좀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르페도지 그렇죠. 그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권력도 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민주적이에요. 그 제우스하고 포세이돈하고 또 하데스가 이렇게 그 자기 영역을 삼분해 가지고 뭐 하늘, 땅, 뭐 대지 뭐 이렇게 또 바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삼분하는 것도 제우스가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이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래도 가장 큰 신, 예. 가장 권력이 큰 신하고 그렇지 않은 신하고 사이에 그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있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뭐 제우스가 일단 막강한 서열 1위고요. 근데 이제 서열 2위, 3위라 하더라도 결코 이제 1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럼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가 영향을 받고 대단한 게 있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신들의 영역과 역할 분담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고 막 우술의 신도만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보면 막 전문적으로 또 여러 뭐 그 의술에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 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먹이사슬이나 신들의 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큰 먼저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우주 생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뭐 우라노스 또 가이아,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이아가 있고 하늘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이건 자연 세계에서 또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고 또 인간의 세계에서도 물론 이런 기술적인 부분 또 그 도덕적인 부분 또 뭐 이렇게 그 여러 그 또 감정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들은 그래서 그 신인 동용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세노파네스가 비판한 게 인간과 신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신들의 이야기가 결국 인간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신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근데 주데오 크리스찬 신도 유일신, 이신도 역시
인간하고는 다르지만 그 차이가 나지만 그 야훼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말하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정도 갖고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점에서 그 비인격적인 신, 그 인도의 신, 예.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신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같이 하고 있는. 그러나 뭐라고 할까 그게 그리고 신과 인간이 조금 본질적으로 같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전통의 제가 그리스인들이 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데 심지어 신도 막 부상당하고 아프로디테 신도 막 이렇게 트로야 전쟁에 저기 그 간섭하다가 누구 창에 맞아가지고 이게 찔려서 뭐 피 비슷한 걸만 흘리고 아파서 또 이렇게 올림푸스 산에 가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신들도 부상당하고 그래서 신들도 또 인간들과 다르긴 하지만 음료도 마시고 먹을 것도 마시고 이게 이제 넥타르 뭐 암브로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신들이 너무나도 인간을 닮았죠. 그래서 그 신들은 그래서 신들도 오류를 범한다 이거죠. 인간들처럼 예. 오류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전제기도 합니다. 그다음 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대 철학자들은 신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이론을 다듬고 그 바로 이제 크세노파네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고 또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추상적인 그런 거고 플라톤은 이렇게 또 뭐 창조주처럼 막 뭘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제 그런 게 깡그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신이 뭘 만든다 그런 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오로지 사유만 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사유만. 네. 그러니까 감각도 없어요, 신은. 우리 사유 존재, 사유 존재. 그럼 플라톤 신이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몸통도 없고 보통 이제 신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조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동물처럼 또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뭔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신은. 그런데 이제 다른 생명 있는 존재들이 갖는 하급의, 그러니까 뭐 식물적인 그런 기능, 뭐 영양 섭취, 동물적인 운동, 뭐 또 뭐 이렇게 감각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마지막 단계, 그 이성의 능력 그런 것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 하나님은 영이 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육이 없고 영만 있는 거. 근데 그래서 신들은 다 육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들이 그 소마 그 몸이라는 게 사실 그 모르겠어요. 피가 있고 뭐 이렇게 흐르는 거 보면 일단은 인간의 몸과 좀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질적인 그런 거, 그렇죠. 그래야만이 뭐 맞고 피가 뭐가 흘리고, 그러니까 뭔가 뭐 영역이든 뭐든 피는 아니지만은 또 그 넥타르든 뭐든 암브로시아든 뭔가 물질적인 걸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으로. 근데 인간의 뭔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그런 거. 그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는 없군요. 그래서 신들은.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존재, 나중에는 이제 영원 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게 이제 인간들처럼 죽기도 하고까지 막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고, 인간들 중에 특출한 그런 어떤 통치자나 영웅, 이 사람들이 신격화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신화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회의 어떤 종교적 의식, 또 집단적인 어떤 뭔가를 그 신화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신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쪽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신들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뭔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게 신화다. 예. 그 인간 창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제우스가 한 겁니까? 제우스, 원래 헤시오도스에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프로메테우를 시키지 않았나요? 물로 이렇게, 여기는 또 헤파이토스하고 아테나의 신이 만든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창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은 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헤시오도스는 잠깐만 어디가 있었죠? 그게 프로타고라스 거기에 나올 텐데요. 안 보이는 저쪽에. 11페이지. 예. 에피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제우스의 선물 이렇게 되는데 국가 상편에 나오는 부착인 신화로 하면 한국. 일단은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신들이 생물종을 창조를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했나? 하여튼 그래서 아테나의 신하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나?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헤시오도스에서는 헤르메스하고 아테나의 신이 뭔가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뭔가 능력을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줬다고. 네, 일단은 흙으로 이렇게 진흙과 물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합해서 인간을 만드는 걸로. 여기 프로타고라스에 그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프로타고라스에서는 헤파이스토스하고 아테나 신이 만들었다. 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신화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리스 신화하고 그리스의 철학과의 관계, 그리스의 신화가 그리스의 철학 위대한
그리스도 철학을 탄생케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어느 정도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말씀해 주세요. 신화 철학이요. 예. 글쎄 그큰 저기 주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신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반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그 신화적 사유라는 게 결국은 세계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선이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쭉 그 뭐죠? 그 철학자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완전 단절되거나 배척된 게 아니라 계속 흡수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로 이제 되는 건데 플라톤은 거기 좀 뭐랄까요 그 굉장히 그 글도 좋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그 신화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를 탈피를 하지 못했고요. 근데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문명이거든요. 그리스도 찬란한 문명은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한테 그리스는 철학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버트란드 같은 사람은 그리스 문명을 문화를 아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그야말로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꼽힐 수가 있느냐. 그 말로 갑작스럽게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2000년 뭐. 근데 이제 기적보다도요 기적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제 주변 문화를 저는 잘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책이 남고 계속 보존이 되고 많이 읽히고 그런 거는 결국 이제 고만고만한 다른 책들은 이렇게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문화만 봐서 그렇지 또 주변에 그런 못지않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잖아요. 그걸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서도 좋은 번역을 더 있고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책을 번역을 돼 있는데 번역이 안 된 책은 당연히 안 읽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의 문화 또 이 그리스 문화가 이제 그러니까 뭐 제 그 짧은 생각으로는 뭐 독창적이다 또 그리스 문화만이 있다 그게 아니라요. 일단 주변의 문화를 잘 흡수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거리낌이 없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관계만도 그렇잖아요. 스승의 그 학교에서 맨날 이데아론 어쩌고저쩌고 비판하는데 그래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그래도 너는 우리 학당의 누스 정신이다. 제일 너가 똑똑한 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었더라 하더라도 진리가 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뭔가를 그리고 또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답습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나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신들처럼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사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있고 또 그게 왜 변형이 되고 또 발전이 된 건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런 게 이제
그리스 문화의 생명력 같아요. 사실 뭐 이집트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남아있는 유적은 훨씬 더 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정신 문명 이런 것 쪽을 보면 오늘날의 세계를 사실 그리스가 고대 그리스가 지배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지금 자유분방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보면 참 실망스럽거든요. 네.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다른 주의도 이게 무슨 민주국가가 그리스가 뭐 아주 흉악한 전쟁국가랑 뭐 다를 바가 뭐였나 싶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기도 안 좋고 지금 어떤 질문이셨는지. 아니 그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죽음이요. 예,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고발해갖고 말이죠. 뭐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를 내린 거. 예.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 이거죠. 무슨 자유로운 풍토며. 이게 예,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제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싫어했고요. 일단 그 민주주의 폐단은 또 그 분명히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보다는 아리스토텔스롭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어떠면 그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엘리트주의자들. 그래서 소수의 또는 가능하면 한 사람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망치면 더 크게 망치잖아요. 권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눠서 이렇게 견제도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세워졌는데 더 크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썩 민주제가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에 의한 통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사람보다는 다중도 아니고 대중도 아니고 일단은 요즘에도 뭐 조작이라는 게 횡행하잖아요. 그 아테네 민주제에서도 도편 추방법이 폐지된 것도 사실 여론 조작이거든요. 여론 조작. 요즘에도 여론 조작을 하는 집단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돈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댓글 한 1000명만 알바생 고용해서 돌리면 그거 못 잡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인 것처럼 이제 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묻혀가고 그 다음에 다양성. 획일화돼 다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거예요. 극단화되는 거죠. 취미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회수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방 이런 데 보면 뭐 수십만, 수백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철학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보면 몇십 회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뭐 몇백 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유튜브라는 그 공간에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재미있는 또 이렇게 많이 저기는 아니지만 또
유익한 그런 그 사이트를 많이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 관해서 그 보면 데이비드 헤르드라는 사람이 모델 오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책을 그때 그리스 시대 때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걸 보호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보호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하고 그리스 시대 때의 민주주의는 너무 상이하게 틀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민주주의 속성이 없고 되게 약간 전체주의 같은 그 아테네 그 도시국가에 지향된 모든 가치가 거기 지향돼 있고 거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각 개인들도 정말 희생이 뭐 요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뭐 파리시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의 그 그리스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가 또 원형 아버지가 이게 결국 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다른 게요. 그때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교대로 했어요. 교대로. 그 500명 그 재판한 것도 300몇 명 할 때도 그렇죠. 예. 나이 각- 몇에서 몇 지역별로 지역별로. 하면서 서로 봉사 차원에서 교대로 한 거지. 우리가 진짜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뭐 10개 지역에서 뭐 동네문고에서 뭐 50명, 뭐 관악구에서 50명에서 500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일단 참여가 안 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정치 체제니까. 그래서 중호정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사람 목소리 큰 놈이 떠들어서 그걸 말하면 따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속초가에서가 아니면 플라톤도 생겨나지 못했고 아리스토텔도 생겨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거 못 들어가서 그냥 공장, 냉장 뭐 이런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 말이죠. 주의라든가. 그때 볼때 과연 그리스도가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정말 이상하고 그렇게 훌륭한 체제였나? 그런 의미가 듭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인신공양하고 뭐 인육을 먹이고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또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비유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의식, 심리 뭐 이런 무의식 뭐 이런 쪽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화의 내용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이 그러니까 그 넓적다리의 그 디오니소스를 그렇게 서너 달 키워서 낳은 것도 그것도 이제 그 뭐죠? 그것을 또 비유한 그걸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 포도주의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뭐라 하나 이거 접붙이기.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렇게 그 노화된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새 그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포도나무 접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신이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탄생을 또 그 재배법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습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관습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특히 그 이제 신들 간의 권력 그 다툼 이런 거는 왕의 계승과 관련된 그런 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 정도로.